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바로 중국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또 영웅들이 넘쳐났던 시대, 삼국지에 대한 핵심 요약본인데요. 워낙 방대하잖아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유비, 조조, 송권, 대갈량 이 네 인물을 중심으로 핵심 사건들을 쭉 따라가면서 복잡한 시대를 좀 명쾌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의 시간은 아껴드리면서도 깊이 있는 통찰은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길잡이가 되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삼국지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죠. 시대를 관통하면서 리더십이라든지 인간관계, 전략 이런 다양한 면에서 우리한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그런 고전이거든요.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삼국지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 핵심적인 매력, 그걸 함께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시작부터 한번 가볼까요? 후한 말기, 정말 혼란스러웠던 때죠. 조정은 부패하고 백성들 삶은 너무 힘들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창천이사 황천당립, 그러니까 푸른 하늘은 죽었으니 누런 하늘이 서야 한다. 이런 외침과 함께 환건적의 난이 터져 나옵니다. 그 유명한 황건적이요. 이게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거의 중국 전역을 뒤흔들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농민 반란 그 이상이에요. 기존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뭔가 새로운 시대를 바라는 그런 목소리가 터져 나온 거죠. 그리고 바로 이 혼란이야말로 잠룡들이 깨어나서 역사의 무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 겁니다. 이때 이제 딱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들이 있는데 성격이 아주 다른 두 사람, 바로 유비와 조조죠. 네, 유비. 먼저 유비부터 얘기해 볼까요? 몰락한 황족의 후예인데 가슴에는 큰 뜻을 품고 있었죠. 백성을 구하고 황왕실을 다시 세우겠다. 이런 명분 아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관우, 장비와 복숭아밭에서 의형제를 맺잖아요. 도원결이 같은 날 태어나지 못했어도 같은 날 죽기를 원한다. 네, 바로 그 맹세죠. 자료들 보면 이게 그냥 감상적인 다짐, 이걸 넘어서요. 혈연이 아니라 의라는 가치. 이걸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 공동체, 그 시작을 알리는 되게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더라고요. 그렇죠. 유비 진영의 핵심 동력이 바로 그거예요. 인과 의.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덕으로 다스리겠다. 이 이념이 혼란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줬고 이게 바로 유비의 가장 큰 자산인 사람을 모으는 힘이 된 거죠. 근데 조조는 아주 달랐어요. 내 조조는 진짜 냉철한 현실주의자. 그 평가 있잖아요. 치세의 능신, 난세의 간웅. 맞아요. 그 말처럼 혼란을 오히려 기회로 본 거죠. 천하가 어지러울 때 영웅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실리를 추구했던 것 같아요. 명분보다는 실질적인 힘, 효율성 이런 거요. 여러 자료에서 조조의 이런 면모를 보여주는 되게 흥미로운 예가 그 둔전제를 꼽아요. 둔전제요? 네,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에 병사나 유민들 데려다가 농사짓게 한 정책인데 이게 단순히 그냥 식량 문제 해결한 거, 그걸 넘어서요. 전통적인 신분 질서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만 딱 집중한 그의 실용주의,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비가 사람 마음에 호소했다면 조조는 시스템과 효율로 세력을 만든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리더십 스타일 차이, 이게 삼국지 전체를 끌고 가는 핵심 축 중 하나입니다. 조조는 황건적 토벌에서 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정치적 감각을 발휘해서 동탁의 난 같은 걸로 혼란스러워진 수도에서 황제, 그러니까 헌제를 자기 근거지로 딱 옮겨서 보호하잖아요. 네, 그렇죠. 천자를 받들어 제후를 호령한다. 봉천자 일용제후. 와,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수였던 것 같아요. 명분하고 실리를 동시에 딱 챙긴 거잖아요. 바로 그 점이 조조의 정말 뛰어난 정치적인 수완이죠. 실권은 자기가 다 쥐고 있으면서 황제라는 상징적인 권위를 내세워서 자기 행동에 정당성을 딱 부여하고 경쟁자들 압박하는 명분으로 삼고 이걸 바탕으로 북방의 강력한 궁궐이었던 원소 같은 경쟁자들을 하나씩 제압하면서 중원의 패권을 향해 나아갑니다. 군사력뿐만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지략이 그의 성공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 시기에 그럼 유비는 여전히 기반이 좀 약했겠네요. 그래서 조조한테 잠시 몸을 의탁하기도 하고 또 북방의 강자였던 원소한테 가기도 하고 여러 세력 사이를 막 전전해야 했고요. 맞아요.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을 텐데
자료들 보면 이때 경험이 오히려 유비의 인덕을 더 빛나게 했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아, 오히려요?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우이를 지키고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그 모습이 사람들한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거죠. 하긴 그게 또 사람을 모으는 힘이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유비의 계속되는 시련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었던 셈이죠. 당장은 세력이 미약했지만 그 곁에는 그를 믿고 따르는 인재들이 계속 모여들었거든요. 훗날 그가 촉한을 세우는 기반이 바로 이때 다져진 거예요. 어떤 분석에서는 유비의 인덕이라는 게 단순한 개인 성품 이걸 넘어서 혼란기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흥미로운 시각도 있어요. 그러던 중에 마침내 북방에 패권을 두고 조조란 당시 최대 세력이었던 원소가 딱 부딪히게 되죠. 바로 관도대전. 네, 관도대전. 병력수에서는 원소군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하던데 조조가 정말 놀라운 전략으로 대승을 거두잖아요. 특히 그 원소군 식량 창고였던 오소를 기습 공격해서 불태운 거, 이게 결정적이었다고 자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관도대전 승리는 조조를 그냥 명실상부한 중원의 최강자로 만들어버렸죠. 이 전투는 단순히 병력이 많고 적음 이게 아니라 정보의 중요성, 또 리더의 과감한 결단,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적의 허점을 파고드는 그 전술적 유연성, 이런 게 승패를 가른다는 걸 보여주는 거의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오소기습은 조조의 정보력이랑 결단력이 정말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이 승리로 조조의 위세는 그야말로 하늘에 찔렀습니다. 조조 세력이 이렇게 막강해지니까 유비는 정말 절박했겠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죠. 그때 그의 귀에 딱 들어온 이름이 바로 와룡, 숨어있는 용이라고 불렸던 천재 책사 제갈량이었습니다. 아, 드디어 제갈량이 등장하는군요. 네, 유비가 신분차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직접 제갈량이 살던 초가집을 무려 3번이나 찾아가잖아요. 그 유명한 삼고초려. 정말 자신을 낮추고 인재를 얻으려는 그 절실함이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유비가 제갈량을 얻은 것은 이건 단순한 책사 영입구 이상입니다. 그야말로 역사적 전환점이었어요. 유비에게 천하삼분지계라는 아주 거시적인 전략을 딱 제시하죠. 천하삼분지계, 세상을 셋으로 나눈다는. 네. 이미 북방을 장악한 조조위, 또 강동에 뿌리내린 손권 오에 맞서서 유비가 형주를 발판으로 삼아서 서쪽의 익주, 촉을 차지해야 한다. 그래서 세력 균형을 이루고 천하를 도모해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이었죠. 이건 더 이상 떠돌지 않고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유비한테는 정말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와, 제갈량이라는 정말 강력한 두뇌를 얻은 유비 진영. 근데 조조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북방을 완전히 장악한 조조가 이제 여세를 몰아서 천하통일의 마지막 걸림돌, 남쪽의 손권을 제거하려고 대군을 일으킵니다. 기록에는 80만 대군이라고 나오는데 실제 병력 수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이 있긴 하지만 그 위세가 엄청났다는 건 분명해 보여요. 갑작스러운 조조의 대군 남하의 손권 진영은 발칵 뒤집혔죠. 큰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내부적으로 조조한테 항복하자, 아니다 맞서 싸워야 한다, 이 주장이 아주 격렬하게 대립했어요.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군요. 네, 이때 손권이 주전파, 그러니까 싸우자는 쪽에 손을 들어주고 외교사절로 온 제갈량의 설득을 받아들여서 유비와 동맹을 맺고 조조에 맞서기로 결단합니다. 아직 젊은 군주였던 손권의 그 대담한 결단력이 빛나는 순간이죠. 이렇게 해서 유비 손권 연합군이 결성되고 이제 조조의 대군과 맞서야 하는데 여기서 펼쳐지는 그 두뇌 싸움이 정말 대단합니다. 유비 진영의 제갈량 그리고 손권 진영의 총사령관 주유, 이 둘이 연합군의 작전을 이끌게 되죠. 그렇죠. 특히 제갈량이 동남풍이 불 것을 예측하고 이걸 이용해서 불로 공격하는 화공을 준비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네, 바람의 방향까지 예측하다니 대단해요. 주요 역시 조조 군대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북방 출신 병사들이 대부분이라 물에서 싸우는 수전에 익숙하지 않고 또 장거리 원정으로 병사들이 지쳐있고 전염병까지 돌고 있다는 점을 간파한 거죠. 결정적으로 조조 군대가 배들을 쇠사슬로 쫙 묶어놔서 기동성을 스스로 제한하고 화공에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점, 이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갈량의 천문 지리적 통찰 혹은 전설적인 지혜라고도 하죠. 그거랑 주요의 현실적인 군사 전략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셈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제갈량이 예측대로 강한 동남풍이 불어오자 황계가 거짓 투항하는 척하면서 연합군의 불화살이 조조의 함대를 향해 날아갑니다. 쇠사슬로 묶여있던 배들은 거대한 불덩이가 돼서 서로 막 옴려붙고 조조가 자랑하던 그 대함대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어버리죠. 삼국지 최고의 명장면, 적벽대전입니다. 네, 적벽대전. 이 참패로 조조의 천하통일 꿈은 정말 큰 좌절을 겪게 되고 역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삼국 분립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야말로 판도를 뒤바꾼 결정적인 전투였네요. 맞습니다. 압도적인 조조의 남진을 딱 저지함으로써 유비랑 송권에게 각각 독립적인 세력 기반을 확실히 다질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을 벌어준 거죠. 소수가 다수를 이긴 대표적인 사례인데 여기에는 지리학, 전술, 동맹의 중요성, 그리고 자연 조건까지 모든 요소가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이로써 제갈량이 제시했던 천하 삼분지계, 이게 단순한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실적인 전략 목표로 딱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적벽대전 이후에 형세는 정말 제갈량의 구상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조조는 북방을 중심으로 위나라의 기틀을 더 단단히 하고 유비는 마침내 형주랑 익주를 발판 삼아서 서쪽에 촉한을 세우죠. 네. 그리고 손권 역시 기존의 근거지였던 강동 지역에서 오나라의 황제로 즉위하고요. 네. 이렇게 위촉오 세 나라가 딱 정립되면서 본격적인 삼국시대가 개막됩니다. 잠시나마 좀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 균형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한 거였습니다. 특히 그 형주 지역의 소유권 문제. 이걸 둘러싼 촉한과 오나라 간의 해묵은 갈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한폭탄 같았죠. 삼국 정립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경쟁과 갈등의 시작이기도 했던 겁니다. 결국 그 불안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군요. 촉한의 정말 핵심 기둥이었고 유비의 의형제였던 관우가 형주를 지키다가 위나라와 오나라의 협공을 받아서 결국 패배하고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그렇죠. 관우의 죽음은 유비 개인에게는 엄청난 슬픔이었을 테고 또 촉한으로서는 전력적 요충지를 잃은 엄청난 타격이었죠. 참을 수 없는 분노였을 겁니다. 네, 이 관우의 죽음과 형주 상실은 삼국광대에 즉각적인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의형제의 복수라는 그 감정에 앞선 유비가 제갈량 같은 수많은 참모들이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나라를 향해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죠. 여기서 국가의 장기적인 전략하고 리더 개인의 감정이 충돌하면서 비극이 생기는군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릉대전입니다. 복수심에 불탄 유비였지만 오나라의 젊은 명장 육손이 펼친 그 치밀한 방어 전략과 또 화공에 휘말려서 촉한군은 정말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말죠. 이 전투로 촉한은 수많은 인재와 병력을 잃으면서 국력에 거의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됩니다. 유비 자신도 이 패배의 충격과 슬픔 속에서 병을 얻어서 백제성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요. 유비의 죽음은 촉한에게는 정말 국가 존립의 위기였습니다. 임종 직전에 유비가 제갈량에게 아들 유선을 부착하면서 남긴 그 유언이 참 인상적이에요. 내 아들이 부족하면 승상이 직접 황제가 돼서 나라를 이끌어 주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와, 그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단순히 후사를 부탁하는 걸 넘어서는 거잖아요. 제갈량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기록에 따르면 제갈량은 눈물을 흘리면서 신하로서 마땅히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했다고 하죠. 군주와 신하의 관계를 넘어서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가 담긴 이 마지막 대화. 이게 삼국지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로 꼽힙니다. 유비 사후에 그럼 제갈량의 어깨가 정말 무거워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 후계자 유선을 보좌하는 승상으로서 촉한의 모든 국정을 사실상 떠맡게 됩니다. 그는 먼저 내치를 다스려서 국력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요. 남쪽의 이민족들을 안정시키고 농업 생산력 높이고 군사제도 정비하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의 뛰어난 행정 능력이 빛을 발하는 시기죠.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자 제갈량은 마침내 유비의 유지, 그 뜻을 받들고 한나라 황실부흥이라는 대위를 실현하기 위해서 위나라를 향한 북벌을 시작합니다. 네, 북벌. 그의 앞을 막아선 건 위의 노련한 사령관이자 그의 숙명의 라이벌 사마의였죠. 제갈량 대 사마이.
여기서부터 이제 그 치열한 지략 대결이 펼쳐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제갈량의 북벌은 근데 당시 촉한의 국력을 생각하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어요. 위나라와의 국력 차이가 너무 명백했거든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여러 번 북벌을 감행했을까요? 이유를 들어요. 첫째는 당연히 유비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충의. 이것도 있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결국 위나라에 흡수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적인 위기감도 있었을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도 작용했을 거라고 분석합니다. 제갈량이 총 5차례에 걸쳐서 북벌을 시도하죠. 그의 뛰어난 지략이나 모규마 같은 발명품으로 몇 번 위군을 괴롭히기도 했지만 결국 결정적인 승리는 거두지 못해요. 네. 고질적인 보급 문제 그리고 사마이의 그 견고한 지구전 전략에 번번이 발목을 잡혔죠. 결국 마지막 북벌 중이던 오장원에서 제갈량은 병으로 쓰러져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와, 정말 안타깝네요. 살아서는 충성을 다했고 죽어서야 멈췄다. 구궁진최 사이호이. 이게 제갈량의 삶을 딱 상징하는 말인데요. 비록 북벌이라는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의 그 헌신적인 삶과 나라에 대한 충성심은 후세 사람들에게 기쁜 감명을 주면서 충절의 화신으로 영원히 기억됩니다. 그의 사후 촉하는 구심점을 잃고 서서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되죠. 한편 위나라에서는 조조의 아들 조비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고 결국 한나라 마지막 황제 헌제로부터 재위를 넘겨받는 형식, 이걸 선양이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라 위나라를 정식으로 건국합니다. 이로써 400년 역사의 한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오나라는 손권 사후의 후계 문제라든지 내부 권력 다툼으로 혼란을 겪으면서 점차 국력이 약화됩니다. 위나라 내부에서도 뭔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위나라 내부에서도 권력의 축이 서서히 조씨 가문에서 사마이 가문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갈량과의 대결에서 명성을 쌓은 사마이하고 그의 아들들 사마사, 사마소, 이들이 점차 군권과 정권을 장악하면서 조씨 황제는 그냥 허수아비로 전락해갔죠. 삼국 간의 외부적인 대립이 좀 잦아들면서 위나라 내부의 권력 투쟁이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역사의 흐름은 사마이의 선자, 사마염에게로 가는군요. 사마염이 위나라 마지막 황제로부터 재위를 찬탈해서 새로운 통일왕조, 진나라를 세웁니다. 네, 진나라. 이후 국력이 쇠약해진 촉한과 오나라를 차례로 정복하면서 마침내 약 100년간 지속되었던 그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중국을 다시 통일하게 되죠. 이렇게 삼국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드디어 통일이 되네요. 근데 참 흥미로운 건 진나라의 통일로 삼국시대는 역사적으로 끝났는데 사람들 기억 속에서는 최종 승리자인 사마씨 가문보다는 오히려 그 치열하게 시대를 살았던 유비, 조조, 손권, 제갈량, 이 영웅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생생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그게 삼국지가 가진 정말 독특한 매력입니다. 네, 비록 그들이 세운 나라는 사라졌지만 그들이 보여준 가치, 또 삶의 방식은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죠. 사람을 얻는 길을 보여준 유비의 의리와 인덕, 현실을 꿰뚫고 시대를 움직인 조조의 결단력과 능력주의, 불가능에 도전하면서 끝까지 신념을 지킨 제갈량의 지혜와 충상, 그리고 격동 속에서 균형과 안정을 추구했던 손권의 현실 감각까지. 그렇죠. 삼국지는 단순히 누가 천하여 통일했냐 이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각 인물들이 어떤 가치를 추구했고 어떤 고뇌를 했으며 또 어떤 리더십을 보여줬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조조를 난세의 영웅으로 볼 거냐 아니면 야심 많은 간웅으로 볼 거냐, 유비의 이상주의는 존경받아야 하냐 아니면 현실과 좀 동떨어진 거였냐,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시대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들의 이야기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아주 다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천하는 돌고 돌아 결국 합쳐지고 나뉘지만 영웅의 이름은 강물처럼 흘러간다. 삼국지 연애의 첫 문장처럼 그 시대의 영웅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그들의 성공과 실패, 영광과 좌절 속에서 우리는 리더십, 인간관계, 삶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죠. 바로 그 점이 삼국지가 단순한 역사서를 넘어서 위대한 인간 드라마로 평가받는 이유일 겁니다. 배신과 충성, 야망과 희생, 지략과 용맹,
의리와 갈등,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감정과 관계의 스펙트럼이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 다 녹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이 바로 이런 삼국지의 핵심적인 매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유비, 조조, 송권, 제관량이라는 네 인물을 길잡이 삼아서 격동의 삼국시대를 함께 여행해봤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덕의 군주 유비, 시대를 잃고 판을 바꾼 현실적 영웅 조조, 균형 속에서 실리를 추구한 지혜로운 군주 송권, 그리고 꺼지지 않는 충성의 등불 제관량까지. 그들의 치열했던 삶의 궤적이 여러분께도 깊은 인상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웅들이 목숨 걸고 추구했던 가치들, 의리, 현실적인 결단력, 지혜, 안정, 이걸 오늘날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이 속한 조직, 혹은 우리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이들 중 어떤 가치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반대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고 삼국지의 인물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오늘 이 시간에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